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가 10,000명대에 그치며 19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실업률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2,000명 추가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변경에 대응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노조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도록 단체 협약을 변경하자는 회사 측 제안을 즉각 거부했습니다. 외국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0%는 중국 제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5명 중 1명은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층뿐만 아니라 영유아 세대에서도 스마트폰 중독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상의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서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실업자 수도 19년 만에 최대로 증가를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지난달 취업자 수가 크게 늘지 못했다고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23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9,000명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4개월째 10만 명을 밑돈 취업자 증가폭은 11월 16만 5천 명으로 10만 명대를 회복했지만 12월 이후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월 평균 취업자 증가폭을 15만 명으로 목표 세웠지만 1월부터 목표에 미달됐습니다. 산업별로 정보통신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제조업, 도소매업에서 감소를 보였습니다.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21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는 4만 9천 명,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과 함께 일하는 자영업자는 1만 2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4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실업자 수도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2만 4천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1월 기준으로 지난 2000년 123만 2천 명을 기록한 후 19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지난달 실업자는 30대에서 감소했지만 60세 이상 그리고 40, 50대에서 증가해 20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실업률은 4.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올랐는데요. 1월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있었던 2010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이 중 청년층 실업률은 8.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1월에도 일자리 지표 부진이 이어진 모습인데요. 원인이 뭔지 또 상황을 벗어날 대책은 없는 건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가지 평가를 하고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수 언론에서 이제 고용 쇼크다, 고용 참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충격이 참 컸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이 말도 익숙해졌죠? 네, 뭐 더 이상 뭐 충격적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왜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건지 또 더 안 좋게만 네. 흐르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지난 여름부터 이게 체감되기 시작을 했죠. 이미 서서히 진행되고 있던 일이지만 지난해 여름부터 사실 지난해 상반기는 뭐 이 남북 관계,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우리가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만 여름을 지나면서 이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처음에 시그널이 나왔을 때부터 이 위험한 상황은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에 해결되긴 어렵다. 그렇다면 그 결과 결국은 경제부총리와 경제사령탑이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한 중반기 정도부터는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연말 연초에는 뭐 경제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미 지지난주부터 자, 1월 경제 상황도 암울하다라고 하는 시그널은 이미 준 바 있습니다. 그게 수치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오늘. 그런데 이제 기대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서 사실은 지난 여름에 충격이 한 번 더 재현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1월, 그러니까 전년 동월에 이 굉장히 취업자가 많이 증가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대적인 문제는 있지만 이게 전년 동월 대비의 취업자 증가가 19,000명이 그친 것뿐만 아니고요. 15만 명을 기대했는데 현저히 못 미친 것뿐만 아니고 여기 어떤 문제가 더 있냐 하면 지금 실업률이
4.5%를 넘기면서 이것도 이제 5년 만에 최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실업자 수 122만 명을 넘었는데 이 수는 19년 이래 지금 최대치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상반기 한참 동안 고용 문제와 싸워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 부진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정부가 공공기관 일자리 2,000개 이상을 늘리겠다. 더 마련하기로 했지 네. 않습니까? 이 연초에 밝혔던 2만 3천 개보다 공공 일자리를 더 늘려서 이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인데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서 네. 이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 일자리를 더 늘린다는 게 지금 정부의 대책인 거죠?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일자리를 연초에 밝혔던 2만 3천 개보다 2천 개 이상 늘려 올해 총 2만 5천 명 이상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시설 안전과 재난 예방 등 안전 분야 필수 인력을 다음 달까지 우선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공공기관 신규 채용과는 별도로 청년 채용 인턴도 지난해보다 2천 명 더 뽑아 올해 총 18,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네, 정 기자, 지난해 말에 공공 일자리 확충 계획을 내놨을 때 이 단기 일자리 위주여서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단기 일자리를 더 뽑겠다는 건가요? 홍 부총리는 올해 뽑을 2만 5천 개의 공공기관 일자리에 대해 임시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기관들이 단기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인 부분을 배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일자리뿐만 아니라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도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이달 중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같은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1분기 내에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확정하는 등 고용 창출에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GMBC 정인아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제 활력 대책 회의가 있었는데 이 제조업 활성화부터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까지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공공 일자리를 2,000개 더 늘리겠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 뭐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당장 네. 고육지책이죠. 2만 3천 명은 고용이 예정돼 있었는데 네. 2천 명을 더 늘려서 2만 5천 명을 채용하겠다. 이건 뭐 정부가 직접 하는 공공 일자리일 뿐이고요. 지금 문제는 이걸 우리가 속담으로 비유한다면 이제 언발에 뭐하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조업에서 17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 도소매업이라든가 숙박 음식업을 하면 이제 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쁘다, 너무나 힘들다. 이건 뭐 이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시 타보신 분들은 다 아주 이 레파토리를 계속 듣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점을 보면 뭐가 문제냐면 제조업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정부도 굉장히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어제 소식이 뭔가요? 대우조선해양 네. 1, 2위 이제 해운 조선소들이 모두 이 합병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죠. 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이제 합치게 되지 않습니까? 세계 1위의 매모드 기업이 나오는데 노조 반발이 큽니다. 네. 왜냐하면 구조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안 그래도 조선은 한파였는데 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네. 얘기고요. 자동차 부진 계속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문제 지금 이제 쉽게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반도체만 잘 되고 있었는데 그도 올해는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는 고용이 많이 늘기 어려운 장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조업에서 좀 근간이 되고 있는 쪽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뭔가 버퍼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부는 제조업 쪽에서 구조조정하고 생산성 강화하고 뭔가 더 활력을 찾아 나가되 이것은 기업이 앞장서 줘야 하는 대목인데 기업을 독려하는 것 외에 직접 일자리를 수치적으로 창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어찌 보면 구조적인 전환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만 네. 이것이 상반기에 당장 일자리라는 수치로 드러나기는 쉽지가 않다. 결국은 정부의 노력은 상반기 내내 계속이 될 텐데 당장 뭐 2월, 3월을 우리가 기대해 보긴 어렵고요. 올 여름 상반기 결산 정도에서 자 고용 문제가 우상향하고 있다. 네. 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 좌고우면하면 안 되고요. 그냥 구조적인 개혁을 계속해야 되지 않나 하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자리 지표로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 이 지금 일자리가 양적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 문제가 크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상용직 중심으로 해서 질적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일견은 맞죠. 네. 일견은 맞습니다. 아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2,000명의 일자리를 더 추가로 늘리겠다. 근데 이것은 임시직이 아니고 정규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이게 야당에서도 많이 공격을 하던 문제인데요. 자, 공공 일자리를 계속 늘리는데 과거에 이 일자리가 굉장히 엄혹하고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고 IMF 이 금융 외환 위기 겪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공 근로라고 하는 형태로 그야말로 일용 잡급직 이렇게 부르던 아주 이 아르바이트를 조금 이제 공공화한 형태의 일자리들을 늘려서 고용 지표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들이 이제 과거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안 된다는 것을 지금은 정부도 알고 그건 또 이제 뭐 야당도 알고 국민들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일자리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한시적으로 6개월, 1년, 길어야 2년 정도 운영하고 끝나는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다.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질적으로는 개선되고 있다는 거는 맞아요. 그만큼 이제 정부의 예산도 또 여기에 거의 조기 투입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일자리들이 또 이 현장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쉽지 않은 제도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부는 그걸 먼저 또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민간에서의 일자리는 양적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가? 또 두 번째는 개선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뿐만 아니고요. 기업도 함께 좀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홍남기 부총리의 설명 그리고 이제 정부가 내놓은 이제 자료를 봐도 이 얘기하는 것이 청년의 고용은 개선되고 있다. 네. 하지만 이 중년층의 실업이 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네. 정말 청년층의 취업이 좋아지고 있는 건지 이 그것도 개선의 궁금합니다. 조짐은 있습니다. 아, 지금 네. 암울한 1월 지표 상황 내에서도 이 홍 부총리가 말한 대로 청년층의 일자리 개선의 조짐은 있어서 이건 그나마 다행인 부분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청년층이 체감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로 네. 또 들어가 보면 청년층은 이 청년 일자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을 아직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또 중년 일자리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중년 일자리는 가장 일자리입니다. 청년은 또 미래를 위한 일자리고요. 네. 중년층은 가장이 가족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일자리고 또 요즘에 1인 독거 노인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50% 이상의 고령 인구들이 그러니까 노인 인구들이 노동을 해야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또 이게 실버들을 위한 일자리도 필요하고 네. 청년 일자리는 지금 조짐은 좋으나 이거 확대 강화해야 되는 것은 네. 더 가속화해야 하고 그럼 중년 일자리는 또 손 놓고 있을 것이냐면 이것은 그야말로 다수 가족들의 이제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네. 총체적인 고용 지표가 개선돼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텐데 아직은 정부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아, 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언제쯤이면 고용 참사, 고용 쇼크 이 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네. 좀 이 이야기가 왜냐하면 지난해에 고용 참사 쇼크 이야기가 나온 지 올 여름이 되면 이제 1년 되는 거거든요. 7월, 8월이 돌아오면 이제는 고용 문제가 다소 해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정부의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올 하반기에 여러 가지 뭐 민심에 또 이 경제는 심리인데요. 질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암울한 상황이 전개되겠죠. 상반기 내에 지금 1월 지표는 정말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으니까 정부가 기업과 함께 민관이 합작해서 일자리 문제에 다시 한번 총력을 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현재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이 고용 부진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통상 임금의 범위를 놓고 노동조합과 갈등을 겪고 있는 기아자동차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자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는데요. 이유가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석입니다. 네, 기아차가 앞으로 상여금을 통상 임금으로 인정하는 임금 개편안을 제시를 했죠. 네, 기아차는 지난달 말 상여금을 통상 임금으로 인정하는 두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안은 급여의 750%에 해당하는 상여금 가운데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또 두 번째 안은 상여금 전체를 매달 지급하되 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두 가지 안 모두 거절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그동안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왔습니다. 네, 기아차가 이렇게 입장을 정반대로 바꾼 이유 뭐 때문입니까?
기아차는 지난 2017년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시안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유급휴일이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되면서 1,000명이 넘는 기아차 직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네, 곧 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일단 오후에 법원에서 기아차 직원들의 통상임금 항소심 변론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결은 오는 15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현대기아차에서 SBS CNBC 권세욱입니다. 5G와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들이 사무실 풍경도 바꾸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5G가 적용된 스마트 오피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스마트 오피스가 뭐가 다른가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금 단체 협약을 타결하지 못한 르노 삼성 자동차 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입니다. 네, 르노 삼성 노조 오늘 파업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오늘 주간조와 야간조가 4시간씩 두 차례 부분 파업에 들어가는데요.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임단협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어제 제14차 협상이 또다시 불발에 그치면서 오늘과 내일 모레 파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파업으로 노조의 부분 파업 횟수는 총 32차례, 120시간으로 늘면서 역대 최장기간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은 최근 노조의 파업으로 6,400여 대의 생산 파질과 약 1,100억 원의 손실이 추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노사가 이견을 보이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네, 고정비, 그러니까 기본급을 두고 양측 입장차가 다른 건데요. 노조는 그동안 향상된 생산성 등을 고려해서 기본급 10만 667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기본급 동결 대신 최대 1,4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르노 삼성 파업으로 제2의 한국 GM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 배경은 뭔가요? 네,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본사인 르노, 닛산, 미쓰비시 연합으로부터 일부 수출 물량을 위탁받아 생산하고 있는데요. 파업으로 오는 9월 예정된 위탁 물량 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르노, 닛산 본사 관계자의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산 물량이 감축되면 결국 공장 가동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일부에서는 생산이 감축되면 한국 GM 사례처럼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보자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양사 노조가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고요? 네, 대우조선해양노조가 매각 철회 등을 요구하며 산업은행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합병 추진 과정이 노조의 참여가 배제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간 밀실 야합이라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김종필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편집일 부장은 겹치는 분야에서 인력 구조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노조와의 대화를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오는 18일부터 19일 이틀간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현대중공업 노조와의 본격 공동 대응에도 나선다고요? 네, 양측 노조 모두 이번 합병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투쟁 수위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노조는 늦더라도 오는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어 21일에는 긴급 토론회, 27일에는 금속노조 상경투쟁 등 공동 투쟁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두 노조는 고용 불안정성과 동반부실 가능성 등 인수 뒤 악영향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달 우리 수주 실적이 중국에 밀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조선 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1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14만 CGT, 78척으로 집계됐는데요. 중국이 57척으로 1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12척으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년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전해드렸지만 5G와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들이 사무실 풍경도 바꾸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5G가 적용된 스마트 오피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스마트 오피스가 뭡니까? 네, 저는 지금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통과하는 중간 출입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사각형의 카메라 화면이 눈길을 끕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얼굴 인식 카메라입니다. 이 회사 직원들은 출입카드나 지문 인식 같은 과정 없이 카메라를 잠깐 쳐다보는 것으로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사무실 내부도 살펴봤는데요. 회의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증강현실 안경을 착용해 가상 공간에서 입체적인 영상과 함께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속도 지연이 적은 5G 통신을 활용해 좌석을 예약하거나 자판기에서 음료를 자동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다고요? 네,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0%가량이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고정석이나 칸막이가 사라지고 가상회의가 가능해진 덕분에 소통과 협업 기회가 늘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출장 횟수나 종이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 SK 스마트 오피스 체험 현장에서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5명 중 1명이 가정과 사회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을 만큼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전체 세대 중 영유아 세대에서 가장 빠르게 스마트폰 중독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우리나라 스마트폰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과학기술부가 오늘 발표한 지난해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19.1%가 과의존 위험군이었습니다. 과의존 위험군은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해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빚거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과의존 위험군은 2014년 14.2%에서 매년 증가해 20%에 육박했습니다. 네, 유아와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특히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네, 세대별로는 청소년이 29.3%로 위험군이 가장 많습니다. 다만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정보 대책이 늘면서 매년 줄고 있는데요. 반면 유아동 세대의 과의존 위험군은 계속 늘어 지난해 20%를 넘었습니다. 증가폭도 1.6%포인트로 전체 세대 중 가장 컸습니다. 다음으로는 60대가 1.3%포인트로 증가폭이 컸습니다. 네, 빠르게 증가하는 영유아 스마트폰 중독, 정부가 대처는 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2021년까지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부모가 과의존 위험군이거나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부모의 경우 자녀가 위험군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보호자까지 포함하는 유아동 과의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이른바 해외 직구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문제가 발견된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로 해외에서 리콜된 유아용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인 기자. 예, 정광민입니다. 네, 해외에서 리콜된 불량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내놨는데요. 모두 132개의 불량 제품이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들 제품은 작년 한 해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 등지에서 리콜된 불량 제품들인데요. 전년과 비교해 20%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소비자원은 전체 132개 제품 중 유통 경로 등이 파악된 11개 제품에 대해 교환이나 환급을 권고했습니다. 확인이 어려운 나머지 121개 제품에 대해선 광고 게시물 삭제와 판매 차단 조치했습니다. 네, 주로 어떤 제품들입니까? 네, 품목별로 보면 장난감 등 아동 유아용품이 38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식음료와 화장품이 각각 24개와 21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용품 중 절반 이상은 아이들이 부품 등을 삼킬 우려가 있었고요. 식음료와 화장품의 경우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나라별로는 중국산 제품이 35개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23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 리콜 제품이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판매되는 만큼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 이용 시 미리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발 훈풍 속에 현재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3% 오르며 2190포인트, 코스닥 1%가량 오르며 739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전력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2조 원이 넘는 영업적자가 나면서 현재 0.29%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 분위기가 전환된다는 소식에 각각 0.4%, 0.9%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1.9%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 후보로 확정이 됐다는 소식에 현재 1.9% 내림세 12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